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저는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웜의 신박 그리고 여미남 그리고 채플미 댓글창에 생일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사 중요한 기사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현대차 기사도 있고 LG엔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금리 때문에 또 약간 시장이 조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FMC 회의가 있긴 했었는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가 현대차의 주주 친화 깜깜이 배당을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4대 그룹 중에서 첫 글로벌 기준을 도입을 한 거다고 하고요. 선 배당액을 결정하고 후 주주 확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고요. 22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에다가 기말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추진안을 담았네요. 그리고 현대차의 주총이 아마 3월 22일인가 봅니다. 현행은 선 배당 기준일이 있죠. 12월 말자로 주주 명부를 폐쇄하고 그 폐쇄된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를 12월 말자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획득을 했는데 배당금이 얼마 나오는지 주총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행 선 배당 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 배당액 확정하고 후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이 모비스, 기아 등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제도도 다음 달 중기 주총에서 함께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배당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세계 최대 지수 산출 기관이 이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MSCI가 한국을 선진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을 하고 4월께 결정되는 배당 기준일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주총에서 배당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이 배당 기준일을 4월 달에 정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현대차가 배당을 얼마 줬나 한번 볼까요? 작년 연말에 이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쭉 들어가 보시면 이제 DPS라고 있잖아요. DPS 주당 디비덴드 per shares 해가지고 한 주당 배당을 얼마 줬는가. 작년에 5,000원 줬네요. 작년 주총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21년 말로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작년 4월 달에 배당금을 주당 5,000원씩 받았고 그 전에 3,000원, 그 전에는 또 4,000원 이렇게 받았었고요. 이번에 아마 중간 배당을 좀 했는지 왜 6월 달에 1,000원 이래 또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는 거의 뭐 분기 배당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죠? 분기 배당을 하다 보니 또 하고 있고 그 배당금을 이제 확정해서 알려주면 그 기준일에 주식을 내가 이 배당을 받을지 말지 기준일에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팔면 되니까
아주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났네요, 보니까. 이번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4월께 결정되는 배당 기준일에 이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하고요. 정관 변경안은 특별 결의 사안이지만 주주들이 배당 제도 개선에 우호적이어서 주총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 홀딩스도 지난 20일 주총 소집 결의 공시에 기말 배당 기준일 변경 안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차 역시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든 기업 운영이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까? 예,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아이폰이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아이폰을 개발을 할 때 키패드를 없앤다든지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아무래도 디자인, 예, 디자인이 이뻐야 고객이 자랑스러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떤 부분을 고객들이 가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뭘까? 이런 계속된 그런 교감과 공감 능력에 의해서 혁신 제품도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투자를 하는 분이든 이 공감 능력, 뭐 가정에서든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가 주주들이 그동안에 내가 배당을 얼마 받을지 모르고 연말 기준일을 지나고 배당금이 나중에 결정될 때까지 이런 부분의 깜깜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혹시 이 우리 웜의 신박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방송 나가서도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싹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예. 그 정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뭐 무슨 기업의 제품부터 인사관리 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바뀌기를 바라고요.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SM의 그런 행동주표 펀드가 들어가면서 아니 왜 주식 회사가 상장돼 있고 주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왜 내 회사처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런 주총에 있어서 이런 정관 변경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주주가치를 제고를 위한 변화가 조짐이 감지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방산에 날개를 단다. 민군 합작 R&D에 2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방산이 이게 국가적인 또 지원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방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을 하고 로봇 드론 군집 운용 체제를 구축을 하고 민간의 고체 로켓 기술 이전 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가 AI 그리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민군 합작 연구 개발에 5년 동안에 앞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난해 173억 달러를 해외에서 수주하며 수출 전략 상품으로 떠오른 전통 방위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하겠다는 보관이다. 민군 기술협력의 16대 중점 분야가 무엇인지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첨단 지능, AI겠죠. 로봇 인공지능과 드론 무인기, 그리고 AAV, 그리고 가상현실. 두 번째는 이제 우주 에너지, 발사체, 위성, 우주선, 차세대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이렇게 돼 있고, 기반 기술에는 전자 광학, 레이저, 센서, 레이더, 소나, 항법 센서, 전장 정보 가시화 등등 있고, 바이오 소재도 있네요. 메타 물질 등 첨단 기능성 소재와 기반 소재, 생화학 물질 및 방사능 탐지와 해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독은 아마 유전자 해독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2일 미래방위산업 16대 분야 R&D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본 계획을 의결을 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미래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도전적인 국방 R&D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육해 공군에서 민간 주도 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16대 분야 88개 기술 개발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입을 하고 지상 로봇 군집 운용 기술과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연료 전지와 2차 전지, 군집 전술 드론 기술 등을 개발을 하는데, 작년 말 북한 무인기 수도권 침투 대응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인기 타격 종합 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고요. 미래 방위 산업과 직결되는 우주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저비용 신속 발사 가능 로켓과 궤도간 이동 우주 비행체 등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부품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요.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고체 우주 발사체 기술을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본주의 패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달러를 찍어내서 그 부분으로 국방비에 지출을 하고, 그 미국 GDP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냥 한 5,600조 정도를 국방비에 지출을 하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GDP만큼 지출합니다. 그렇게 지출해서 거기서 지금의 이제 온라인에 기반이 됐던 펜타곤의 인트라넷 같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군사 무기에서 처음에 시작된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군사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술들이 나중에 이렇게 민간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기술로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혁신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방이란 R&D 비용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R&D 센터가 되는 거죠. 예. 보통 스타트업에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게 투자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투자자 유치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게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그 국방비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상업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2조 이렇게 R&D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거 저도 아침에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출산율이 이제 0.78명이고, 이렇게 이제 10년 새에 지금 출산율이 반토막이 났는데, 세계사 유례 없는 인구 소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한데, 보면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인구가 5천만 명이 이제 붕괴가 되고요.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인데 지난해 12만 명이 감소를 했고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아 수는 이제 25만 명도 깨져가지고요. 24만 9천 명 역대 최저고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감소를 했는데 출생아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망자가 37만 명을 넘어갔고요. 통계청이 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2022년 자연 감소가 인구 10만 6천 명일 때 2031년에는 인구 5천만 명이 붕괴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지금 자연 감소폭이 큰 거죠.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이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작년에 출생아가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또 11,500명이 줄었고요.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을 밑돈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자가 급증을 했는데요. 지난해 사망자가 37만 2,800명인데 전년 대비 5만 5,100명 늘었고요. 이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고령화 영향이 컸습니다. 70대 이상 사망자가 지금 27만 7천 명으로 전체의 74% 거의 75% 4분의 3이 이제 70세 이상 사망자시고 베이비붐 세대 우리가 전쟁 이후에 이제 베이비붐 1955년부터 어떻게 보면 1900 거의 71년까지 71년도에 102만 명 그리고 72년도부터 한 95만 명 이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라고 보면 전쟁 이후에 그 1955년생이신 분이 53년생이시면 딱 지금 이제 70세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인구 그때 많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70세, 80세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면 53세 분이 이제 또 80세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사망자 숫자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지금 구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가 지금 12만 3,800명이었는데 이 같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2020년 처음 발생한 이후에 3년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당초 예상보다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데 22년 인구 자연 감소폭이 원래 통계청이 추계하기로는 7만 8천 명 정도 예상을 했고 최악의 10만 6천 명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심한 12만 3,800명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인구 5천만 명 붕괴 시점을 기본 시나리오에서 2041년,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2031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모든 지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최슬기 KDI 교수님이 얘기했고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영명대 서울이 0.59 출산율이 수직 낙하. 한국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을 처음 넘은 거는 언제냐면 2012년입니다. 원래 통계청에서 2004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4,900만 명 정도 넘어섰다가 5천을 뚫지 못하고 인구가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5천을 넘어서고 5,2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명. 예, 수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많은,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또 한국에 많이 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으로서 귀화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귀화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
터키에서 사시다가 20년 전에 또 귀화하시고 그래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4,950만 명 정도에서 피크아웃 치겠다 했더니 한 25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귀화도 하고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태로 뭐 시리아 난민도 지금 와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눌러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뭐 탈북자 분들한테도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보면요,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감정은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 동서 지역 감정 있잖아요. 그거는 서서히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어떤 갈등이 생길 거라고 보냐면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탈북에서 오신 분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갈등을 아마 조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굉장히 나쁜 건데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어떤 세력들이 또 어떤 이해 관계 면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그룹핑화 해가지고 그런 현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탈북을 하셨던 중국에서 오셨던 난민으로 오셨던 이 지금 저출산에 우리나라가 이 인구 소멸되는 이런 위기에 그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좀 대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금 수준인데요. 이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평균 1.59명이네요. 야, 1.6명 정도 태어나는데 우리나라의 2배네요. 한국하고 지금 경제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가 1.79명, 호주가 1.58명, 이탈리아도 1.23명. 야, 참 큰일이다, 그죠? 한국이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인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이 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광역시도별로 보면요,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가장 낮고요. 출산율이 1명 이상인 곳은 전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하네요. 야, 1.12명.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 뭐 등등 쭉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죠? 안 낳는 이유가, 다들 이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둘이 어떻게 키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웜의 신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조금 이래 그 젊은 부부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는 무조건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맞벌이도 하면서 아유, 애 둘이 키우기 힘든데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저희 상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도 이제 애가 둘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하나이면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애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돼도 애 혼자 놔두고 부부가 나가야 되니까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애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제 동생이 좀 늦둥인데 태어나기 전에 제가 1학년, 저희 형이 3학년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 가시잖아요. 그러면 막 둘이서 딱 나가시자마자 와, 네, 그렇게 해방이다 하면서 부모님이 외출 나가시는 걸 좋아하면서 형이랑 막 둘이서 놀았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둘째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둘째는
큰 애 키우는 거에 한 20%밖에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안 들어간다고요. 큰 애가 또 애를 아무리 애기라도 애기가 애기를 또 봐줍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아야 되냐? 예, 분명히 둘째를 넣으셔야 되고 평생 보세요. 형제가 없으면 부모가 평생 아이 하나를 계속 챙겨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둘째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애 키워보니까 아이가 주는 행복이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크잖아요. 예. 그런 부분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아들이나 뭐 딸이나 지금 24살, 22살인데도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이고요. 아이가 주는 행복 예, 생각해 보시면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세 명이 낫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또 고개 든 빅스텝 공포의 긴축 발작, 미국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비스 PMI 확장 국면에 그리고 임금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 여전히 불안한데 우크라이나 불확실까지 증폭되고 있고 버티던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했다.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일주일 전보다는 확률이 2배로 높아져 라고 돼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그 2007년 이후 최고치인 미국채 금리라고 돼 있어서 미국 10년 국채가 지난번에 이제 4.2 넘어섰다가 지금 3.9, 3.5까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좀 올라서 3.9인데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2년물입니다. 2년물. 2년물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최고치고요. 3월 FMC에서 지금 50bp를 올릴 가능성은 24%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5bp 인상, 0.25% 인상하는 게 여전히 76%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약간 감익을 하고 있고 금리는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올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경기가 아주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노랜딩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금리도 여기서 이제 횡보하게 되고 주가도 3,500을 갔다가 지금 S&P 500이 이번에 4,100억 갔는데 PER로 한 18배 되다 보니까 S&P 500도 여기서는 금리가 빠지든지 아니면 이익이 올라오든지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빠질 조짐은 안 나오고 이익은 여전히 약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10년 평균 S&P 500의 10년 평균 PER이 한 17.7배 정도 되거든요. 딱 18배에서 여기서 이제 멈춰 있으면서 왔다 갔다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2007년 이후로 처음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연 4.73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그러면 2007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2007년이 그때 그러면 2007년 요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6년 8월까지 그 페드가 2004년 6월부터 17번에 그때는 25bp씩 베이비 스텝만 17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5.25까지 올려놨었거든요. 5.25까지 올려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5%까지 올라와 있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이 2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5.25에서 왜 멈췄냐면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빠지고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한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때
금리 인상은 2006년 하반기부터 멈췄고요. 그 멈췄는데 5.25로 멈춰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7년 이후로 가장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7년 이후로 지금 4.73인데 그때도 그러면 기준금리는 5.25였는데 국채금리 2년물이 4.7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시장금리가 그 기준금리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낮게 유지가 될 때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페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5월 달까지 계속 5.5까지 올렸다가 혹시라도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그걸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5월 달까지 계속 5.5까지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뭐 제 생각하고는 달리 계속 페드가 금리를 올렸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제롬 파월의 입에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요 얘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이제 이러다가 5.5까지는 안 올리고 한 5에서 5.25에서 이제 멈추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뭐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서비스업 PMI가 S&P 글로벌이 발표했던 어제 서비스 PMI가 50.5로 나오면서 그죠? 지난해 6월 이후로 더 높게 최고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좋으면 또 금리를 작년처럼 50bp나 75 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왜 그게 과도한 걱정일 수가 있냐면 작년에만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독일, 프랑스 전기 가격이 지금보다 거의 5배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다음 기사가 원유, 천연가스 가격 동반 하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페드의 긴축 공포가 커지면서 지금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얽혀서 또 PPI 공급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거고 공급자 물가가 떨어지면 또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 건데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어제 $76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21일 기준이니까 어제는 또 더 떨어졌죠. 73.8까지 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이제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감산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거의 뭐 1조 이상의 군비가 쓰여지는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기름을 유가를 감산할 거다 해서 계속 유가가 안 떨어지게끔 그런 립 서비스를 아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입니다. LG 엔솔, 포드와 튀르키예의 배터리 합작사를 이제 설립한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26년에 양산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 대기업 코치 등 3사가 MOU 25기가와트 규모 전기차 20만 대 분량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공략키로 LG가 미 3대 완성차와 모두 합작을 하고 있다. LG엔솔이 포드와 함께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한다. 근데 이번 지진 사태를 보면 우리가 반도체 공장도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지진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 굉장히 이제 미세한 공정이 요구되다 보니까 지진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가동 중단됐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 배터리는 좀 괜찮나 봅니다. 전기 승용차는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데다가 전기 승용차보다 배터리 납품가가 50% 가량 높은 고부가치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에 LG엔솔이 지금 GM 그리고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포드까지 3대 완성차 업체 모두와 합작 공장을 꾸리게 됐다. 이 그림을 보니까 한눈에 싹 들어오네요.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합작 공장인데요. 완성차 포드랑 이번에 트리키의 바슈겐트 거기에 45기가와트 정도의 공장을 짓고요. GM하고는 이제 미국 오하이오에 또 45기가와트 그리고 테네시에 50기가와트 미시간에 50기가와트 이거 모두 이제 GM하고 하는 거고요. 현대차하고는 인도네시아 카라왕에 12기가와트 혼다하고도 미국 오하이오주에 40 그리고 스텔란티스와는 캐나다 몬타리오에 145기가와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보니까 LG엔솔이 어떤 회사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눈에 확 들어온다 그죠. 이번 티르키의 합작 공장에 생산한 배터리는 포드와 코치가 현재 운영 중인 쌍용차 공장에 공급을 하는데요. 포드의 전기 밴인 이 트랜짓에 LG엔솔의 배터리가 쓰이고 있어서 협력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포드와 코치는 당초에 SK온과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판가 이견 등으로 MOU를 철회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았네요. LG엔솔은 기존 공장에서도 포드형 배터리 생산을 확대를 하고 지난해 7월 폴란드 공장에서 포드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2배 늘린 데 이어서 라인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권영수 부회장께서 선도적인 고객가치 역량을 강화해서 포드와 코치와 함께 유럽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돼 있고 코치그룹은 이번 투자가 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LG엔솔은 이번 합작을 통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게 됐고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엔솔은 지난해 중국 시장 이외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9.7%로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제외하고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시켜버리면 압도적으로 CATL이 1등이죠. 네, 제외하고는 29.7% 그리고 CATL이 22.3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17.1 그리고 SK온이 12.7 SDI가 11% 이렇게 탑5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이 기사를 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